글로벌 외신을 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우리 현예슬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제가 너무 빨리 했네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기사는요, 그리스가 IMF에 7억 5천만 유로를 상환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불식됐다는 ANA MPA 통신 기사였습니다. 그리스 재무부가 지난 11일 IMF에 7억 5천만 유로를 상환했습니다. 상환일이 12일이지만 하루 앞당겨 지급해 디폴트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그리스는 이날 유로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회의에서 채권단과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를 토대로 ECB가 그리스 시중은행의 재정증권 매입 한도를 증액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결정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브리핑해드린 기사도 그렇고 그 일부 내신 기사도 그렇고 그리스 채무 상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반면에 아직도 여전히 그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기사가 있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CNBC 기사였는데요. CNBC 기사에서는 이 디폴트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이 된 거는 맞지만 전문가들은 그 기대감은 사실 빠르게 사라질 거다라고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미리 갚기는 했지만 채무 상환이 곧 그리스 정부가 돈을 썼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 자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야니스 재무장관이 재정적으로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동성 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리스가 아주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채무 상환에 대해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그리스가 이번에 보니까 성장률이 다시 또 마이너스로 다시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계속 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어쨌든 금리가 뭐 급등락은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금리가 7%라는 거는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7%를 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장을 그만큼 해야지 갚을 수가 있는데 그 왜 기업들도 그런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얼마 일해서 뭐 이자 수익 얼마밖에 못 벌어 뭐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장이 좀 되어야지 돈을 갚을 수가 있는데 성장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논란은 계속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갚은 것도 뭐 정상적인 돈으로 갚은 것도 아니라면 SDR로 갚았고 또 이제 72억 유로를 받아서 대충 7, 8월 빚을 갚아도 남은 하반기에 또 더는 돈을 더 조달을 해야 앞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계속 불안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위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기사는요, IMF가 선진국 대형 금융기관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한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IMF가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 규모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성장 기여 효과는 줄어드는 반면 경제와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커진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경제 건전화를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아일랜드, 일본, 그리고 미국의 금융기관의 비대함이 이미 적정선을 넘어섰으며 과다금융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 예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집중 토크에서 그 경제 성장에 금융 분야의 빠른 성장이 경제 성장에 되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BIS에서도 뭐 비슷한 내용으로 그 금융기관의 성장이 생산적인 그 분야의 성장을 좀 저해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또 낸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금융권의 비대화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이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비대화라고 그러면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나한테 물어봐야지. 어떠세요? 난 금융기관에 일을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 투자를 할 때 항상 손해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기분 좋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아니, 금융기관이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무지하게 지금 작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경기가 이렇게 대단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아진 그게 아닌데 벌써 비대화를 논하나 아직 비대화를 얘기할 시점은 좀 아니지 않은가. 아직 아니라고 보시는 그렇죠.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바로 직전에는 비대화였지. 근데 이게 서브프라임 쭉 터지면서 다 딜레버리징하고
그다음에 월급도 다 줄였을 거고 금융기관도 다 줄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벌써 비대화를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다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공감이 가는 게요. 일본이나 미국은 워낙 뭐 경제 규모 자체도 큰 나라지만 아일랜드는 딴 산업 없이 금융업으로 굉장히 발전해서 잘 한때는 칭송받다가 금융이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금융업이 너무 비중이 컸을 때 약간 가장 좀 문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기 뭐야 아일랜드는 금융업으로 사실은 성장을 한 나라잖아요. 예. 그리고 뭐 글로벌 금융을 한 거니까 뭐 국내 금융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비대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 미국, 일본은 비대화 그렇게 비대화인가 그렇지 않는다. 네, 그러면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기사는요. 미국 주택가격 급등, 공급이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 평균 가격 상승률은 7.4%로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택 가격 상승의 이유가 수요 증가를 공급량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주택 건설업체가 도산하면서 미국 내 주택 공급이 금융위기 이전의 3분의 1로 줄어든 데다가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은퇴자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위 기사는요.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의 규모 성장보다 수익성에 집중할 듯이란 제목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규모 성장을 시키는 데 집중했었던 이건희 회장과는 다르게 이재용 부회장은 수익성에 집중해 다른 전략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으로 삼성전자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이재용 부회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신문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사업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면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찾는 데 더 집중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 삼성 직원은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자, 삼성 직원이 아닌 KB는 관계가 없나?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한번 얘기하셔도 돼요. 뭐 다른 부분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전기차, 자동차 있던 관련 쪽 뭐 해외 인사들을 많이 만난다는 그런 기사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이제 새로운 뭐 수익성 그게 향후 이제 다시 그런 전기차 사업이나 이런 쪽인가 하는 좀 그런 궁금함은 드네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만들 거라는 네. 거잖아요. 전기 관련된 부품들이 다 거기서 만드는 거라. KDB는 관계가 없나요?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얘기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수익성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성장성 있는 산업 찾기가 되게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삼성그룹이 그래도 뭐 바이오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라든가 이런 거를 찾는 노력들은 사실 좀 뭐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경제에도 사실 나쁘진 않다. 오히려 좀 반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삼성이 변하면 한국도 좀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아,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소개시켜 주시죠. 네, 한 주 동안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인포맥스 단말기 1위 기사는요. 2차 테이퍼 텐트럼 1차 때보다 사나울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텔레그래프 기사였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페드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의 두 번째 테이퍼 텐트럼이 1차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MF의 호세 비널드 통화자본시장 국장은 슈퍼 테이퍼 텐트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페드의 금리 인상 시 미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화가 상승해 신흥국은 2013년보다 더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은 이미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페드의 금리 인상이 처음에는 신흥국 전반을 압박할 것으로 시장은 이를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3년에 1차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김상훈 연구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 국채금리 오르고 달러 강해지면서 사실은
그 신흥국 5개국, 뭐 인도, 브라질,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굉장히 좀 망할 거다라는 우려들도 굉장히 좀 컸었는데 사실 근데 또 지나고 보면 뭐 망하진 않고 대신에 좀 불안했다가 오히려 이제 선진국들은 더 금리가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까 저희 메인 토크에서도 얘기했던 뭐 버냉키 쇼크 딱 한 2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여기 나왔던 이제 프레질 5라는 그 나라들은 외국인 자본 유출되고 그때 미국 금리가 뭐 제 기억에 한 100bp 가까이 올라가고 달러도 엄청 강해지고 하면서 특히 이제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거의 그 진짜 예, 굉장히 위험한 지경 전까지 뭐 디폴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등급도 떨어지기도 했고 보면은 갔다가 좀 살아는 났는데 사실 지금이 2차 뭐 물론 이 기사가 이제 1위를 한 이유가 워낙 지금 채권 시장이 불안하니까 다들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그 4Q 정도부터 달러가 다시 강해졌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 인상 방향하면서 그때 그 이미 신흥국 중에서 다시 또 좀 위험한 데들은 인도네시아 같은 데들은 외국인 자금 많이 빠져나가고 좀 위험해졌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제 생각은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는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올리면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은 뭐 대비 내성이 약간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 신흥국 여기 나온 것처럼 신흥국 전반이 다 뭐 위험해지기보다는 옥석가리기가 되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한국 같은 나라들은 조금은 예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 신흥국 전반의 취약성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상훈 연구원님 우리나라는 좀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국내에서 가장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자본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 자본 유출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제가 일단 그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났던 적이 금리차 때문에 일어난 적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외국인, 그러니까 채권 시장만 놓고 보면 외국인 채권 자금이 빠져나갔던 적은 정부가 환율 때문에 이제 그 외국인 자본 유출 규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하니까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버냉키 쇼크 때 약간 빠져나가고요 보면은 그 외에 뭐 금리차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러기에는 또 기축통화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금리 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물론 당연히 영향을 받겠고 있겠지만은 제일 우려가 되는 금리차 때문에 자본 유출이 막 일어날 거다.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신 탑5 모두 다 이야기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토크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집중 토크는요, 지난 7일에 있었던 영국 총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론조사를 뒤엎고 그 영국 보수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그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 보수당 승리에 따른 캐머런 총리가 해야 할 과제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 보수당 압승, 캐머런 총리의 과제는 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총선 직후에 영국의 시장 움직임이 좀 궁금한데 어땠나요? 일단 파운드화는 급등을 했고요. 사실 총선이 굉장히 이번에 박빙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을 촉발할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파운드화가 계속 하락 압력을 받다가 선거 조금 전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선거 결과 나오고 많이 올랐어요.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다른 주식이나 어떤 시장은 어땠나요? 금리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건 뭐 영국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유럽 전체 글로벌 금리 급등에 같이 좀 동조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92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지에서는 브렉시트 가능성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돼서 92년도와 같은 어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브렉시트가 근데 뭐 이번 선거 결과도
여론조사는 굉장히 반대로 굉장히 박빙이라는 여론조사였는데 막상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 안정을 추구했듯이 브렉시트도 논란은 있지만은 막상 선거나 투표로 닥치게 되면은 글쎄요 저는 좀 이 앞에 스코틀랜드 독립도 그랬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히려 브렉시트를 하기보다는 EU랑 약간 그런 조항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하면서 브렉시트는 좀 막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니콜라 스터전 S&P 당수에게 그 BBC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신의 당선이 그 이번 스코틀랜드가 이제 과반석 이상, 훨씬 이상의 그 의석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스코틀랜드 독립이 다시 가까워진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브렉시트는 아까 가능성이 없다고 보셨는데 스코틀랜드 독립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스코틀랜드 그 재정 그 세금으로 영국의 그 막대한 재정 적자를 꽤 많이 상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스코틀랜드 주민의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이 남잉글랜드, 별로 친하지도 않는 남잉글랜드의 재정을 이렇게 메꿔주는 게 되게 좀 부담이 될 거는 같은데, 글쎄요, 저는 스코틀랜드 독립도 사실은 브렉시트랑 마찬가지로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에 좀 살기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역시 또다시 보수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촉발될 가능성은 의외로 좀 낮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옛날에 그 영화 브레이브 하트가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한 영화죠. 네. 영화에서는 가능한 얘기.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뭐 그리스에 더해서 지금 영국 총선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이 유럽 전반에 퍼지고 있는데 앞으로 유럽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야, 이 정말 어려운 주간 전망대 출연하기 진짜 힘들다. 야, 이제 유럽의 전국 전망까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우리나라도 모르겠네. 유럽은 이거는 항상 언론들은 원래 불안감을 조장을 해야 그 신문이 많이 팔리고 시청률이 올라가거든요. 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고서를 내야 이게 이제 보고서가 잘 팔려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 카운터 시클리칼, 그러니까 역경기적인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안 좋아야 잘 팔리는 산업. 이것도 언론이 좀 시청률 올리거나 신문지에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려고 이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싶고, 유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 EU가 뭉친 게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유럽 경기가 잘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게 깨지는 일은 안 할 건 게 바로 이 기사를 쓴 그 신문이었는지 잡지였는지 하여튼 뭐 그런 쪽에서 유럽 쪽에서 영국 쪽에서 나온 잡지에서 옛날에 분석한 게 그리스가 빠져나가면 유럽 경제 전체가 2% 정도 그 후퇴를 하고 그리스 하나만 빠져나가도 2% 정도 후퇴를 하고 EU가 깨지면 한 10% 정도 후퇴를 한다거나 했었거든. 그러니까 막 유럽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 문제만 우리 걱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집중 토크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본은 말이에요. 이게 오래간만에 온 인세영 작가가 날씨 좋은데 야외 촬영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끝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분이 이게 오랜만에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외 촬영 좋은 건가요? 우리 야외 촬영 말고 우리 일본 촬영 얘기를 해야 되잖아. 맞아요. 야외 촬영보다는 진짜 가요? 일본 촬영할 여건 돼요 요즘 환율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충분히 같아요. 괜찮지. 네, 괜찮은 우리 것 정말 이제 데모를 한번 하든지 파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일본으로 한번 가서 한번 합시다. 우리 좀 좋은 데로 일본 촬영하면 돼요. 본부장님의 후원하에. 네, 우리 강력 진짜요? 예, 강력 추진. 좋아. 강력 추진.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